결국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노인이 굶주리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정부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국민연금에는 불과 0.3%밖에 돈을 쓰지 않고 있는 셈이 됩니다. 공적연금 재원 가운데 국가의 재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가입자 보험료만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냥 돈을 쓰면 안 되고 지금 바로 써야 됩니다. 현재 수급자 통계입니다. 평균 수급액이 지금 61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이상 국가로서의 역할은 아무리 겨울이 돼서 여름 동안에 먹을 것도 저축하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할지언정 그들에 대한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은 맞을 겁니다.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느꼈던 저의 그 감정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똑똑하다.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인데 3% 더 내자. 연간 재정출이 지금 0인데 그거를 매년 GDP 1%를 내보자. 기금운용 수익률이 추계를 보면 장기적으로 4.5% 정도로 잡혀 있는데 얘를 1.5로 올려서 6으로 하자. 만약에 저게 된다면 되게 명확하죠. 앞으로 모든 세대가 같은 만큼 부담하고 같은 만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보험료율 13%까지는 여와 야가 합의를 했는데 소득 배출률을 43이랑 45에서 지금 한 발도 안 가고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 제목이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북콘서트를 열겠습니다. 저희 책이 올해 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뒤늦게 이렇게 북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에서 저자 세 분이 정말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 시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고요. 또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은 이 책에서 저자들이 연금개혁 3.12로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국회 연금특위가 출범시킨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이 내린 결론과 이 책의 결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이 시민대표단의 결론이 나오고 나니까 대부분 많은 언론들이 보험료가 13%까지 오른다, 소득 대체율이 50%까지 오른다, 이런 모수 개혁 쪽에만 집중해서 오히려 미래 세대에 더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책이 나온 지 꽤 됐지만 급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지 않고 3.12로 개혁 방안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잘 반영해서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좀 돕자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북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자분들은 지금 이 골든타임에 국민연금을 잘 개혁하는 게 미래 한국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에서 발표하는 이 내용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만들어가는 그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적연금제도의 책임을 가진 정부와 국회가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들이 결정한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존중하고 받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로 발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책에서 좀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어떤 미래의 모습을 저희가 연금개혁 3.115라고 붙여봤어요. 이게 작년에 국회에 있었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되었던 그런 아니고 이제 나름 그 안에서는 제 생각에는 꽤나 반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인데 3% 더 내자. 그리고 연간 재정출이 지금 0인데 그거를 매년 GDP 1%를 내보자.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이
추계를 보면 장기적으로 4.5% 정도로 잡혀 있는데 얘를 1.5를 올려서 6으로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장 하긴 어려우니 2030년부터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걸 하면 이런 조금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맨날 우리를 열받게 하는, 기금이 고갈되니 다음 세대는 몇 프로를 내고 막 노인들은 막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뭐 착취하고 막 이런 얘기가 사실은 저 아래쪽에 있는 붉은색 기금의 추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그런 정책 변수의 조합을 하면 위에 있는 파란 선과 같은 기금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악화되는 그런 출산율 이런 걸 다 반영해도 저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저게 된다면 되게 명확하죠. 앞으로 모든 세대가 같은 만큼 부담하고 같은 만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기 이제 최종적으로 기금이 GDP 120% 정도로 수렴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래의 연금급여의 절반은 기금 수익률로 해결이 되고 나머지 절반이 그 시대의 보험료와 재정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북콘서트를 하게 된 이유기도 한데, 저희가 책을 내고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알 수 있는 함의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작은데, 지금 이제 현 제도는 보험료 9%인데 이게 GDP로 따지면 한 2.5% 정도 지금 현 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안이 나왔죠. 1안이 많이 내고 많이 받기, 2안이 많이 내고 그대로 받기인데, 1안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험료를 13%로 4% 올리는 건데, 그게 GDP 대비로 한다면 3.5% 정도 내자, 이 얘기입니다. 대신에 받는 돈을 소득 대체율 40%에서 50%로 올리자, 이런 개념이고요. 2안은 그러면 재정 안정이 좀 어려우니까 보험료만 3%로 올리고 받는 건 그대로 받자. 근데 기금 고갈 시점은 둘이 거의 유사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 책에서 이제 제안한 3.115인데, 이번 세대가 내는 부담은 좀 다른 두 안보단 많아요. 이제 2.5, 3.5, 3.3 내지 4.3을 내는 거니까. 근데 기금 고갈은 없다라는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언론에서 좀 잘 안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요 숫자인데요. 그럼 기금 고갈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기금 고갈부터 우리가 재정 추계를 70년 기간으로 합니다. 2093년까지인데요. 그때까지 보험료 평균을 보면 현 제도에서는 32.5% 정도를 내줘야 돼요, 평균적으로. 1안으로 가면 40.2%고요. 2안으로 가면 33.2%인데 이제 3.115는 고갈이 없으니까 똑같이 가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좀 감이 안 오는데, 이걸 GDP 대비로 보면 기본적으로 기금 고갈 전과 이후의 부담률이 3배로 늘어나요. 그리고 그 시점은 대체로 2060년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공론화위원회 2안이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한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2안이 재정 안정을 주장하시는 재정 안정안인데, 2안조차도 기금 고갈이 2060년대 초반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왜 이분들이 재정 안정 달성을 못하는 안을 내셨을까? 그리고 이 소득 보장론과 재정 안정론이 충돌하는 이 전장에서 뻔히 질 걸 알면서 그러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사회가 그 이상을 못 버팁니다. 기업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가 내는 돈도 돈이지만 기업도 보험료를 절반을 내주고 자영업자는 또 다 내야 되잖아요. 실제로 보험료를 15%로 2안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자영업자 대표분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조금 약간 질지 뻔히 아셨을 거예요, 그 시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를 내셨어야만 했다라는 게 사실 언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발만 더 나아 생각을 해보면 보험료하고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이제 소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금 고갈을 피할 방법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재정 안정론조차 못했으니까. 자, 그러면 좀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불편하지만 직시해야 되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소득 보장, 재정 안정 공이 후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하고 계세요. 세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시점의 문제일 뿐이에요. 재정 안정을 이제 저희 책에는 그 이유도 당위성도 좀 적어놨지만 이제 제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재정 투입 안 하면 파급 확정이 됐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타이밍. 빨리 해서 조금은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여두느냐, 아니면 가만 놔두고 좀 뒷세대가 많이 부담을 하게 하느냐, 요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되게 명확하죠. 과연 우리 애들이 저 올라간 보험료율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당위 말고 조금은 분석적으로 후세대의 고부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 분들의 그 논리는 첫 번째는 후세대가 더 부담을 많이 하는 게 경제 발전에 좋다라는 논리가 첫 번째예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 그 기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이미 그러니까 기금을 가지고 연금을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돈을 더 내면 그만큼 소비를 못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못하면 경제 발전은 소비랑 생산이랑 똑같은 거니까 경제 발전이 늦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이 길게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쁜 경제를 물려준다라는 인식이세요. 그게 첫 번째 논리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부담을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이 전체 GDP 30% 정도, 600조를 대상으로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럼 70%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70%에도 부과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다음 세대가 내는 게 좋고 옳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 주장이신데 맞는지 좀 볼게요. 이게 보험료를 내서 기금을 쌓아주면 그만큼은 경제 발전에 못 쓰이니까, 소비를 못하니까 안 좋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올해부터 쭉 해가지고 앞으로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되는 재원을 그냥 GDP 대비 그려본 거예요. 근데 저기에 중간에 오면 딱 꺾이죠. 그게 기금 고갈되면 왕창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선은 현 제도 하에서 앞으로 우리 국가가 국민연금에 내야 되는 비용의 누적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타이밍만 약간 다르죠. 1안을 보시면 더 많이 받으니까 이게 기울기가 좀 많아지겠죠. 근데 311호는 초반에는 기울기가 높지만 이게 안 바뀌니까 언젠가는 저게 크로스되는 시점이 나오겠죠. 그게 2070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70년까지만 보면 다음 세대가 많이 부담하는 게 경제적으로 좋기는 해요. 그런데 2070년 넘어가게 되면 이 세대나 다음 세대까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경제적으로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그 통상적으로 장기 재정 문제에서 일반적인 문제예요. 컨섬션 인베스트먼트 문제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그 약간 수학 문제로 풀어보면 매 시점 비슷한 수준의 소비와 비슷한 수준의 재투자를 하는 게 그 사회가 소비할 수 있는 총량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좀 장기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치 않잖아요. 이게 무슨 제가 비하하려고 저런 표현 쓴 게 아니고, 장기 재정 이쪽에서는 저렇게 현 세대만 보고 조금 현 시점에 소비를 많이 하고 이러한 오류를 저지르는 걸 보고 통상적으로 마이오픽 디시전 메이킹에서 오는 오류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오는 오류인 거죠. 그래서 모든 세대가 동일한 부담과 동일한 혜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3.11호와 같은 모든 세대가 동일한 부담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게 최선임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류에 가깝겠죠. 두 번째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우리 GDP를 좀 뜯어봐야 돼요. 여기 한국은행에 가면 우리나라 GDP를 좀 뜯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려우실 테니까 여기에서 해외 부분은 1%도 안 되니까 빼고 나면 이렇게 4가지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GDP를 노동자분, 기업분, 정부분, 감가상각분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좀 뜯어볼게요. 2021년 기준인데 우리나라 GDP의 절반은 노동자 몫이에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 한 1000조 정도 되는 GDP의 절반 가까운 노동자 몫 중에 600조만 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DP 30%만 보험을 걷고 있다는 말은 일견 맞아 보이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기 1000조의 노동소득 중에 나머지 400조는 예를 들면 그 플랫폼 노동자라서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분들 혹은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서 더 내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험을 더 걷으면 너무 당연하게 연금급여를 더 줘야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부담할 수 있다는 건 약간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미래에 임금이 많이 줄어든다. 근데 어디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추계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70년간 노동소득, 그러니까 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노동소득은 GDP의 26%에서 29%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을 보면 사실 기업 이미 내고 있죠. 가처분 소득 비율로 따지면 기업이 노동자보다 더 많이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도 이미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생각하면 30%의 연금보험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추계상의 이슈고 개념적으로 보면 이미 70%의 GDP에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30%가 남잖아요. 근데 30% 중에 20%는 감가상각분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택시를 5천만 원 주고 사서 1년이 지나면 1,000만 원이 감가상각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북키핑을 하려면 이퀄레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게 GDP의 상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이건 세금도 보험료도 거둘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연금이든 세금이든 더 부과할 수 있는 거는 70%가 남는 게 아니고 10%만 남는 거예요. 정부의 소득 10%. 그러면 30%에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70%를 확대를 하면 3배 버틸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오류에 가깝겠죠. 더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70%에 부과를 하고 있고 남은 30 중에 20은 부과를 못하는 거고 10만 부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을 다 연금에 태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연금급여에 투여할 수 있는 정부분은 아마도 GDP의 1%? 0글 하면 1.5 정도가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위험한 생각이겠죠. 그러면 이 두 논리가 사실 유일한 분석적 논리거든요. 다음 세대가 더 부담해도 된다? 그게 좋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금고갈 이후에 늘어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 두 논리 외에는 저는 아직 들어본 게 없어요. 당연히 후세대가 앞세대를 모셔야지 라는 얘기 말고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 답은 노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이전에 아마 요 그림은 저희 책에도 없는 얘기라 처음 보시는 걸 텐데 우리 세대가 많이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12%로 올리고요. 우리 세대 정부가 GDP 3%만큼 태워준다고 해볼게요. 2030년부터 2060년까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금이 GDP의 1.2가 아니고 2배인 2.4배가 되거든요. 근데 기금이 GDP의 120%일 때 연금급여의 절반을 기금이 태워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금이 2배가 되면 다음 세대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30년만 요구해주면 보험료 재정 투입 없이 연금급여를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총 부담은 보험료 플러스 재정해가지고 GDP 6%를 우리가 앞으로 30년만 태워주면 다음 세대에게 노르웨이 부럽지 않은 공짜 연금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안이든 2안이든 2안으로 볼게요. 2안에서 요구하는 후세대의 부담률은 GDP의 9%쯤 돼요. 대대손손 9%를 내라고 하는데 우리 세대는 그거의 3분의 2만 딱 30년을 내주면 뒷세대에게 마치 시집 장가가는 애들한테 조그만 아파트 하나라도 물려주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정당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게 어른다운 모습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개혁 3115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답변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연금특위에 제안을 하고 책을 썼을 때는 야, 말도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다행히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다들 좀 공감을 해주시는 게 1안, 2안 둘 다 요 레인지 안에 있죠. 요거는 이미 합의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기금운용 수익률 그때 엄청 챌린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생겼어요. 기금운용 수익률 6% 가능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35년간 기금운용 수익률의 평균을 보면 5.88%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추계가 좀 잘못됐다라는 게 컨센서스고, 저기 위에 보면 그저께인가 국민연금 기금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실무단의 준비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재정 투입이 가능한가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KBI 안이 지금 다시라고 표현은 좀 이상한데 좀 수면 위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본질은 아니니까, KBI 안이 뭘 주장하고 있냐면 이제까지 생긴 미적립 부채를 KBI에서는 609조로 추정을 하셨고요. 그거를 지금 당장 국가 정부로 태워서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기금에다가 609조를 태워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세대와 이번 세대의 연금을 자르자. 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쌓인 미적립 부채를 뒷세대에게 넘기지 말자라는 인식과 그 다음에 출산율이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모양을 만들자라는 취지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닌 KPI에서 609조를 현금으로 지금 태우라고 하는데 사실 좀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GDP 1%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KBI 안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식으로 가면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 그 말씀 맞아요. 기빈방식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거 설계를 할 때 그 KBI안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당장 609조로 어떻게든 태우자라는 게 시작인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일단 기존의 미적립 부채하고 이자보다 조금씩 더 내다보면 언젠가 따라잡는 시점이 오잖아요. 근데 출산율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당장 내일부터 대한민국 애가 하나도 안 태어나도 연금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시점은 2050년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태어난 애가 국민연금에 뭘 내려면 20년, 25년, 30년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계가 2050년까지는 출산율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년을 쭉 하면 2050년 즈음에 거의 목표값인 120%에 육박을 하게 되는데 이 GDP의 120% 규모의 기금이 되게 중요한 게 저게 계산해 보면 얼추 안전 적립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때 정말 출산율이 안 좋으면 저때 딱 끊으면 그때 기금이 갚아줘야 되는 돈이랑 똔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시점에 기금을 몇백 조 채워라 몇 천조 태워라 할 필요가 없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앞으로 25년 동안 우리가 이걸 보고 뭔가 액션을 취할 그런 옵션이 남아있게 설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출산율의 추가 악화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GDP 1%를 어떻게 태우냐, 그냥 기금에 넣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2021년에 OECD에서 우리나라 연금 제도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엄청 많은데 그 부분만큼은 정부가 해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소득 재분배는 연금 가입자의 책무가 아니고 국가의 책무인데 그거를 연금 가입자에게 국가에게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폭이 너무 크더라 라는 게 OECD 보고서고 OECD의 재정 투입을 정당한 논리예요. 실제로 숫자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 여기에 있는 0에서 올라가는 직선이 소득 비례로 받으면 저만큼 받아야 되는데 고액 소득자의 경우에는 자신 연금의 최대 4분의 1까지 이제 조금 연금을 못 내신 분들께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유원중 기자님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해 드렸더니 엄청 열받아 하셨는데, 그래봤자 우리 다 월급쟁이,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봤자 우리 다 월급쟁이잖아요. 근데 내가 236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를 61만 원이나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저소득자에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저소득자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중에 정말 빈곤층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혜택을 받으려면 어쨌든 나는 연금을 10년 이상 가입을 해가지고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소득 비례로 가는데 그 GDP 1% 있잖아요. 그거를 연금 보험료를 못 내는 분들, 정당한 사유로 그분들께 미리 태워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연금의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사각지대가 1200만 명 정도로 추계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그 강남의 빌딩주의 사모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려워서 못 내거나 직업이 없으시거나 경단녀거나 등등등이세요. 이분들께 월급 120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초연금 때문에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작년에 기초연금 20조 썼거든요. GDP 1%. 근데 대통령께서 이거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신다고 했고, 이대로 가면 GDP의 4.5%가 기초연금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초연금을 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연금에 가입되어,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소득이 없다,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우리 세대가 만약에 미래에 노후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에게 어차피 이거 안 주면 빵꾸날 그 재정에 기여를 통해서 미래의 연금 수급자로 만들어주면, 아쉬운 대로 2050년, 2060년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럼 그 시점에 우리가 경과구정 같은 걸 둬가지고 이때 국민연금 얼마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안 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 약속할 수 있거든요. 30년 뒤의 일이니까.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국민연금에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빵꾸 나면 정부 재정이 최소 5%는 태워줘야 되거든요. GDP에. 거기에 플러스로 기초연금 5% 정도를 더 태워줘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1%를 현명하게 잘 하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세대부터 하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연금개혁 4.115라는 질문을 붙여봤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보험료율 13%까지는 여와 야가 합의를 했는데 소득 대체율을 43이랑 45에서 지금 한 발도 안 가고 있어서 주호영 위원장께서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보험료를 13%에 소득 대체율 43대 45의 기금 추이거든요.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거니까 두 개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동일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그러면 44에서 만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4.125 하면 이렇게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2030년부터.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개혁이 늦어질 것 같잖아요. 개혁이 5년 늦어지면 4.125가 아니고요. 정부 GDP 지출이 대대손손 1.6%로 늘어나요. 매년 12조.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 1년 늦어질 때마다 그 다음 세대가 내야 되는 연금 부담이 매년 2조씩 늘어나신다고 보면 돼요. 큰 돈이거든요. 근데 도저히, 그러니까 제가 GDP 1%를 태우면 계산이 나온다는 거지, 이거 안 태우면 나쁜 놈 이러는 건 전 좀 아니에요. 도저히 그게 안 되면 올해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10조입니다. GDP 0.5%.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가입자의 5%,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만큼만 우리 세대 정부부터 부담을 하기 시작하면 2093년까지 기금 고갈이 안 되거든요. 약간 일찍 해줘야 되는 건 있습니다만. 근데 지난 5차 재정 추계 때 재정 안정 목표가 뭐였냐면 2093년까지
기금 고갈 안 시키는 거였어요. 결국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저 변수를 빼놓고 생각을 하니까 답이 없어진 상황에서 자꾸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우리 사회의 모든 연금과 관련된 관심이 1의제에 가 있었어요. 1안이냐 2안이냐 소득보장의 재정 안정이냐. 근데 이제 6의제를 보시면 원래는 7의제였는데 제가 발전한 퇴직연금이 빠지면서 6의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되게 선언적이긴 하지만 8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게 뭐냐면 수급 개시 연령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자. 두 번째, 국가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자. 세 번째, 국고 좀 빨리 좀 투입 좀 하자. 네 번째, 수익률을 올리자. 이게 이미 합의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사회적 논의가 1의제 그리고 1의제에 있는 1안, 2안이 재정 안정 둘 다 달성 못하니까 우리는 어쩌지? 라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사실은 좀만 우리가 어머나 시간 벌써 그러겠네. 현명하게 생각하면 답이 있는데 그게 좀 도외시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좋은 대안이 남아 있어요. 다만 그 마지막 블랙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재정 투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 선언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러면 파국은 확정이에요. 그러면 미리 알려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돈 다 못 줄 거고, 그러니까 몇 년생은 몇 프로 줄 거고, 몇 년생은 몇 프로 줄 거고, 이걸 해주셔야, 그래야지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오케이 이만큼 잘리니까 미리 좀 덜 쓰고 뭘 하자라고 준비가 되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일단 덮어놓고 나중에 어쩌지 이렇게 될 것 같아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들 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저희가 제목이 부제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정부가 국민과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좀 길어졌지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종현 전문위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정현입니다. 저는 아마 수리적이나 이런 쪽에 대한 주요한 얘기는 다 지금 김창 교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조금은 좀 우리가 그냥 쉽게 조금 재밌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사실 연금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꽤 많은 수는 아마 연금 내기 싫어. 어떻게 하면 안 낼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연금 얘기는 되게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서구화에 나왔다시피 개미와 배짱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서구의 결론은 좀 약간 버전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오는데요. 아마 많은 버전은 여름 내내 놀던 배짱이가 겨울 돼가지고서 개미한테 가서 먹을 것을 얻으러 갔는데 되게 매몰차게 몰아내서 겨울에 얼어 죽었더라. 그래서 여름에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주는 것과, 또 원래 버전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은, 그래서 여름 내내 잘 놀았던 배짱이가 겨울이 돼서 개미들한테 가서 먹을 것을 부탁하니까 상호 협력의 어떤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개미들이 그동안에 놓았던 음식을 가지고서 배짱이와 함께 잘 먹고 겨울을 잘 났대더라라는 매우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연금에서 왜 연금이 이렇게 강제연금이냐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저희가 국가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이상 국가로서의 역할은 아무리 겨울이 돼서 여름 동안에 먹을 것도 저축하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할지언정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적인 입장에서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개미와 배짱이에 의하면은 땀 흘려 뻘뻘 땀 흘리면서 일을 하셨던 개미들의 모아놨던 양식들을 가지고서, 사실 그건 좀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아름다운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온 연금은
가능한 한 배짱이에 노는 부분들을 좀 없애자. 이분들로 하여금 연금을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도록 해서, 그래서 연금을 거둬야지만, 사실은 배짱이를 위한 연금이 아니라 원래 연금의 취지는 그래서 같이 더 나눌 수 있는,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개미들을 위한 부분들이 본질적인 연금의 큰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저는 개미로 만드는, 배짱이도 개미로 만드는 국가의 강제성이라는 부분에서 아마 많은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강제적인 포커스를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해관계자는 이렇게 셋으로 나눠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입자겠죠. 이것은 아까 그 일반인, 그러니까 근로자뿐이 아니라 국민연금은 크게 세 부류의 가입자가 존재하십니다. 기업과 근로자와 그 다음에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로 표시되어지는 그러한 가입자들이 있고, 또 그러한 그들이 내셨던 보험료를 모두 모아서 공단으로서 연금 수급과 연금 지급을 책임지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정부가 이제 끼어 있죠.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겁니다. 문제는 그런 거죠. 사실은 어떤 연금의 지속관리성이 있다. 요즘 가장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논의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금이 소진되면 어떡하지? 소진 안 시키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나오는 포커스는 크게 이 두 가지에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가입자 되게 쉽죠. 그냥 정부가 말하듯이 가입자는 보험료를 높여,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수급률을 낮춰. 이것이 바로 2007년도에 있었던 연금 개혁이었죠. 그러고 너희 기금공단으로 국민연금공단, 너희가 가입자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운영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봐. 그럼 정부는 도대체 뭘 할래? 너희끼리 잘해봐 라는 어떠한 그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 마치 정부는 우리는 강제로 모아서 너희 가입자들끼리 돈을 모으게 했고 기금을 만드는 것이야. 이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할 일을 다 했어. 일까요? 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이 책을 이제 모여서 쓰기로 했었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먼저 알리고자 했었던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는 그러면 이게 과연 세계적으로도 그러냐? 아마 저희 책에 나왔다시피 우리나라가 공적연금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전체 정부 예산 대비 지금 정부 예산 대비해서 한국은 3.3%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사실 연금 그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떠올리지만 사실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여도들이 있고요.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저 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공적연금으로 GDP에서 지급하고 있고 예산에서 지금 9.7%면은 그래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문제는 국민연금에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고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는 그거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은 지금은 1056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3위라고 항상 자랑하고 다니고 이 기금 덕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누군가가 항상 어느 나라 가면은 거의 왕족으로부터 상당한 예우를 받는, 특히 기금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또한 우리나라의 이 기금이 존재함으로써 사실은 국가의 어떻게 보면 신용도 및 여러 가지 혜택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가입자가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 공단? 이 혜택은 누가 받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또한 낮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면서 아까도 김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는 국민연금이 지금 6%로까지 올려야 돼라면서 위험자산 확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저럽니다. 현재 만약에 저희가 국민연금이 초반서부터 최근과 같은 수익률, 특히 초반에 1988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생긴 다음에 한 2007년, 2008년까지
저희가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했었다라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기금 소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에서 국내 채권하고 그 공공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공공 부분이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국민연금은 초기서부터 한 2000년대 중반까지는 국민연금이 거두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은 공공채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공자법에 의해서 국가에 강제로 맡기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강제로 맡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왔었죠. 문제는 그들의 그때 사용했었던 부분이 바로 저희 채권 부분으로서 저 윗부분으로서 사실은 높은 수익률을 우리는 가져오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지금도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사실 기금, 연금에 있어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의 최대 문제는 바로 저 1990년서부터 2007년까지 저 과정에서 생겼던 지금 수급하시는 많은 부분의 베이비 부머들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운용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운용에서 저희는 적극적인 주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서 국가가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했었으니까요. 그들은 많은 혜택을 봤었죠. 그리고 지금은 뭐 기재부나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아? 뭐 세계에서 매우 안 좋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채권 비중이 저희는 그 당시에 월등하게 높았으니까요. 그리고 채권 비중이 높았던 거는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그들이 사용했었으니까요. 낮은 금리를 줘가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열심히 했었고요. 뭐 현재 약 1057조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수익금은 지금 609조의 누적 수익금을 그나마 잘 걷어왔었습니다. 국가의 그러한 어떤 제약, 방해에도 불구하고 뭐 평균 수익률이 약 5.92%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던 것이 아마 앞에서 김은찬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공론화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보면은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느꼈던 저의 그 감정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똑똑하다. 그동안의 정보가 상당히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도되면서 못 갔었던 정보들이 제대로 여러 가지 수기단이라는 걸 통하고 500인 회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만 주어지게 되면은 1차, 2차, 3차를 보시면은 의제이 그렇죠.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라는 것도 1차에는 59%에 불과하던 것이 3차는 약 80%까지 올라갔고요. 크레딧이라던가 사각지대 해소라던가 아니면 의제 사회에 있어서 뭐 지금 기초연금 관계라던가 직영연금 형평성, 뭐 공적연금과 세대별 형평성 제고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기하면 수기할수록 각 차수별로 많은 그 가입자분들께서 정보가 없으셨던 가입자분들께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서 제대로 된 공적연금으로서의 어떤 기반들로서의 방향성을 가져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하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거죠. 공론화위에서 제일 논쟁화됐었던 이걸 놓고서 이제 한동안 저희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1차 때는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을 시키되 명목소득 대체율을 인상시키는 것 역시 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률이 높진 않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거의 60%에 가까운 안을 만드셨죠. 두 번째, 9에서 12%를 인상하되 소득 대체율은 그냥 두자. 이거 역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중에 40%는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역시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 두 개 다 사실은 연금의 제도 지속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좀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겨우 4% 인상하고 10%를 더 가져간단 말이야? 라가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9만 원을 내시던 분이 13만 원을 내는 거냐, 12만 원을 낼 거냐, 즉 내는 거 현재 내시는 분에서 44%를 더 낼래, 33%를 더 낼래 라는 것에 대한 선택을 좀 하시면서도 나는 거의 44% 지금 내는 것보다 40% 이상을 난 더 낼 수 있어. 그렇지만 노후에는
25% 정도의 인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한번 해줘라는 부분에서 그 수위 차이는 있지만 전 둘 다 사실은 지속 가능성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둘 다 존중받아야만 마땅한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논의에서도 국가는 이러는 것에 대한 아니면 이런 모든 사태를 주도하시는 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이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저희가 현재 받으시는 수급자분들이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다 받고 계시냐? 현재 수급자의 통계입니다. 평균 수급액이 지금 61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뭐 100만 원 넘게 받으신 분들도 뭐 몇만 명 나오셨다고 계속 기사 나오는데요. 아직도 보시면은 그 최빈수는 지금 30만 원 정도가 국민연금 최빈수고요. 전체의 약 60% 정도는 아직 평균 수급액 이하로 받고 계십니다. 나머지 40%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받으신 분이고 물론 이건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현재 수급자 형편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또 납입자 형편이라는 걸 볼까요? 아까처럼 되게 작게 내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납입자 형편을 보면요. 이거는 그 사회조사 통계입니다. 즉 노후 준비를 하신다는 분들,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를 해서 직장인들하고 사람들한테 해서 당신들은 노후를 무엇으로 준비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대부분이 국민연금이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과연 우리가 국민연금으로서의 그 노후를 안정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고민하게 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마 책을 쓰게 된 사실은 본질적인 첫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얘기보다 왜 책을 썼는지에 대한 아마 얘기가 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결론입니다. 결론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김철 교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건 그겁니다. 현재 연금 보험이 연금 그 총수입과 연금 보험료가 연금 급여액보다 클 수도 있는 기간은 지금 2024년에서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조만간 저희는 연금 보험료는 연금 급여액보다 작아지는 시기가 돌아섭니다. 문제는 이제 물론 그동안에 그래도 쌓아놓은 기금이 있으니까 이제 수익률로 이제 올라는 가겠죠. 그렇지만 현금으로 이제 그 밖에서 현금으로 벌어들여 오는 돈이 이제 끊기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요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연금을 지급한다던가 하는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지금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재배분하는 방식 아니면 만기된 채권을 그냥 롤오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지급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의 운용에서의 상당한 수익률의 저하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이제 곧 발생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추계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 시기는 저 밑에 있어서의 이후에 진짜 우리가 피크되고 난 다음의 시기는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테죠. 그래서 저희는 무엇이라도 좋다. 지금의 운용을 만약 기금 운용의 6%를 그렇게 요구한다면 국가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기금 부분에서라도 지금은 시간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저는 이번 시간에 강조를 시켜드리면서 저는 왜 이 책을 썼는지 우리의 세 명이 같이 느꼈던 일종의 공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우리 유원중 기자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원중입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이게 이제 지금은 마치 소득보장론하고 재정안정론이 서로 막 그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인데요. 사실은 저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국민연금은 제대로 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고민한 유일한 해법은 선제적 국고 투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적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요?
연금이 없던 과거에는 지식이 곧 연금이었습니다. 자녀를 잘 공부시키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거나 재산을 물려줘서 잘 살게 해서 내 노후가 안정되는 방법을 취했었죠. 근데 이제 저출생이 왔습니다. 아이 한 명에 부모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너무 많은 어른들이 있다 보니까요. 더는 자식이 기대서는 기나긴 노후를 보장받기 불가능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내 노후는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열린 건데요. 이제 자식이 아니라 잘 설계한 연금이 내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 설계의 기초인 국민연금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으니까 불안한 건데요.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 선진국들의 공적연금은 대부분 왼쪽에 보는 부가식입니다. 약간의 연금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경제활동 인구가 은퇴자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이죠. 마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과거의 생활 패턴을 연금제도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더 이상 연금을 보험료라고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보험료라고 부르니까 이게 사적 그 보험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사적 보험 같은 개념이 들어서 자꾸 이게 내가 돈을 내고 그걸 공단이 굴려서 나중에 받는 것 이렇게 사적 금융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그 돈에 기여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확정된 급여를 받는 확정 급여 방식이고요. 그래서 OECD의 자료에도 보면 개인 기여금 아니면 사용자 기업 기여금 아니면 정부 기여금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라는 단어가 주는 그 폐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보험료라는 단어를 좀 기여금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기구 OECD는 매년 각국의 연금 제도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연금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공적연금은 흔히 각 정부가 쓰는 사회 지출 가운데 단일 제도로서는 가장 많은 재정을 쓰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아까 원종현 박사도 한번 보여줬던 그래프인데요. 저기 보시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GDP의 10% 이상의 돈을 노인 부양비에 쓰고 있고요. 한 해 정부 지출의 20%가 넘는 돈들을 공적연금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OECD라고 다 선진국만 있는 건 아니고요. 튀르키예나 뭐 멕시코,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낮은 나라들도 여러 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얼마가 될까요? GDP 대비는 7.7%고요. 한 해 정부 지출로는 18.1%를 공적연금에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GDP 대비로는 3.3%만을 노인 부양비에 쓰고 있고요. 한 해 정부 예산 대비는 9.7%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에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에 1조 1,000억 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약 2,000억 원을 써서 모두 합해 한 해 약 1조 4천억 원을 국민연금에 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 어처구니 없는 건요. 출산이나 실업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크레딧 제도에서도요. 정부가 일반 재정을 쓰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를 가져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빼면 정부의 순수 재정 지출은 1조 4천억 원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2019년도 정부 지출이 모두 485조 원이었으니까요. 정부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국민연금에는 불과 0.3%밖에 돈을 쓰지 않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9.7%에서 0.3%만 쓰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바로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하거나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직역연금 가운데 이미 적자가 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보전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가입자 숫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에 이런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1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뉴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무원 연금처럼 기금이 거의 고갈되고 난 뒤에는 재정이 투입되려면 정말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국민연금 해결을 위해 제시한 GDP의 1%가 약 22조 원 정도인데요. 공무원연금에 10조 원을 쓴다면 국민연금에 20조 원 쓰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런 상식을 하나 꼭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공적연금 재원 가운데 국가의 재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가입자 보험료만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왜 국민연금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 너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국민연금이 가진 기금이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금인데요. 1, 2위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인구나 경제 규모를 볼 때 GDP 대비로는 가장 많은 연기금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 거죠. 연간 GDP의 46%나 되는 연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하지만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기금을 쌓은 데는 우리 국민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하는 시대에 한국의 노인 비율은 약 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인구 100명이 4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됐던 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진국이었던 한국에서 태어나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중진국으로 올려놨고요. 개미처럼 일하는 세대였는데요. 그냥 약간의 연금을 그냥 줬으면 어떨까. 지금 기초연금 주듯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후 IMF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은 이제 부익부, 빈익빈 시대가 활짝 열렸고요. 당시 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노인이 빈곤해지고 현재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40%라는 또 다른 1등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노인이 굶주리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저기 보는 맨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기금이 고갈난다고 하는 2055년의 인구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가 정말 자기 소득의 35% 정도를 연금에 내야 하는 일이 실제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두면 될까요? 근데 저기 가운데 있는 저 그래프, 저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그래프인데요.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베이비 부모들도 좀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연금이 없는 부모를 위해서 사적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댔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 교육비로 엄청난 지출을 한 세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말고는 가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하는데 마치 이런 세대가 자식이나 손자들한테 갈취하는 세대처럼 비춰지고 있다면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에는 새로운 재원이 수혈돼야 합니다. 공적연금에 당연히 들어왔어야 할 국가 재정이 그것입니다. 그동안 연기금이 너무 부자였고 딱히 돈이 들어갈 만한 노인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던 국가 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 재정에 기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요즘 보면 한 해 수조 원어치의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수십조 원의 예산이 예상보다 덜 거쳤는데도 나라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가장 부자인 정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령화와 저출산, 그게 동시에 벌어지는 시대에 한국은 미래 디스토피아 시대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돈을 써야 합니다. 자, 근데 그냥 돈을 쓰면 안 되고 지금 바로 써야 됩니다. 연금이 고갈된 다음에 쓰면 늦고요. 선제적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합니다. 앞서 김우창 교수의 발표에서 선제적 국고 투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는 연금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다만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저희가 낸 결론이 거의 그대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연금 논의에서 국가의 재정을 사용한다는 개념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은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더 내고 더 받기냐, 더 내고 그대로 받기냐에 초점을 맞췄고, 보험료 12에서 13% 인상이냐, 또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냐, 40%냐, 50%냐, 이런 모수개혁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에는 구조개혁안이 있었는데요.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고 선제적 국고 투입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기금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수익률을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겁니다. 여기에 모두 80에서 90%가 넘는 시민대표단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책에서 주장한 3.15 개혁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참석한 시민대표단들이 한 달간의 수기 끝에 저희가 제시한 것과 비슷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매우 반갑기도 했고 또 놀랍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모수개혁, 즉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만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쳤습니다. 재정학계 쪽에선 전체 사회를 바라보지 않고 숫자만으로 계산을 해서 보험료 13% 인상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13%의 보험료는 약 45%의 인상률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정도의 인상을 충분히 감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 정도를 감내하기 매우 힘든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기금 운영을 6% 초과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약속한다면 이것도 허망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2040년에 1,700조 원의 기금을 보유하게 돼서 최대치에 올라서는데요. 그러나 보험료보다 연금급여가 더 많아지는 시기는 이미 2030년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조금씩이라도 국민연금이 가진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김우창 교수의 전공이긴 한데요. 기금 운용의 목표 수익률을 올리려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더 많이 사야 하는데요. 자산을 매도하는 시기에는 위험을 더 취하는 투자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장 보험료와 국가재정을 더 써서 연기금의 자산 매도 시기를 뒤로 밀어놓지 않으면 앞으로 수익률을 높이기는커녕 매도할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지금까지 약속한 기금 운용 수익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GDP의 1%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하반기쯤에는 어떤 답을 얻어서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해법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이 저에게 지혜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전략이 여전히 고속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넓히고 터널이나 교량을 만들고 기업을 지원해서 수출을 늘리면 낙수 효과가 생겨서 경제가 유지, 발전될 거라는 과거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저 GTX 사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GTX 노선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3주에서 약 5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GTX 노선을 수도권에 6개 더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지자체장은 강변북로를 구리에서 한남대교까지 지화하고 2층 구조로 만들겠다고 총선 때 얘기하더군요.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AI가 노동력을 대체해 재택근무가 일반화될 겁니다. 또 한 10년만 지나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60세 이상의 노인이 돼서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불과 출근 시간을 1, 20분 더 아끼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겠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잘 연구하고 인구 수축과 고령화 시대에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 저성장 시대를 헤쳐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몇 년 전에 만든 저 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입니다.
이 표 속에 공적연금의 모든 문제와 해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도 강화하고 연금재정도 안정시키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우선 당장 연금 개혁을 안 하거나 지금보다 소득 보장이 더 약해지는 방식으로 개혁이 될 경우 과연 지금도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엄청난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빈곤율이 40%에 달하는 불량한 연금 제도를 미래 세대한테 물려준다면 결국 가난을 대물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처럼요. 공적연금에서 재정 안정을 기했다고 한번 따져봅시다. 앞서 유럽의 사례처럼 사회복지에서 연금제도가 차지하는 기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위해 공적연금 기능이 축소됐다면 결국 나머지 복지 비용은 결국 그 사회가 만들어내야 하는 돈입니다. 미래 세대의 인구나 경제 성장 전망을 내다봤을 때 앞으로 어려운 사회 모습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은 부자인 현재 정부가 선제적으로 연금 재정에 국고를 투입해야 복지 비용 증가로 가난해질 미래 정부의 재정 여력이 유지되고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국고 투입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몇 달 전에 KDI가 낸 국민연금 관련 보고서 초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을 지금의 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서 미래 세대는 기여를 한 만큼만 연금급여를 가져가는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하자는 것이고요. 기금 고갈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재정학계 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책에 보면 공적연금을 민영화했다가 폭망한 칠레의 연금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칠레 공적연금이 단행했던 개혁이 바로 DC형으로 연금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KDI안처럼 현 세대는 기여금을 9% 내고 40%의 소득 대체율을 받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에는 15.5%의 보험료를 내고 약 40%보다 적은 소득 대체율을 받도록 하는 개편을 지금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미래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현 세대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신연금제도가 갖는 DC형은 자기가 기여한 만큼 연금급여를 받겠다는 건데요. 연금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노동자들은 어찌저찌해서 아마 지금보다 비슷한 소득 대체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거나 아예 제대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의 노후소득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저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KDI의 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연구 당사자들이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신연금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얼마 뒤에는 무슨 경제학회하고 토론회도 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본 보고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나 대중의 검증을 전혀 안 거친 연금개혁안을 KDI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잘 믿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식 보고서를 내고 학계나 언론의 검증을 받은 뒤에 KDI안이 사회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비판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정부가 재정으로 할 일이 많은데 연금 재정이라는 금고에 돈을 더 쌓아놓으면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매우 이분법적이고 단순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금융기법이 생겼기 때문에 연기금을 모두 주식과 채권만 사는 데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의 경우 너무 작은 시장에 너무 큰 연기금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대표단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연금 기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 높여서 국민이 모아진 연기금을 보다 창의적으로 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저출생을 극복해 연금을 내줄 미래 세대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벤처 캐피탈 등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 사업,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런 데 연기금이 투자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면서 미래 세대에게도 기여하는 연금 투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꼭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저희 세 명은요, 한 10년 정도 만나면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토론도 했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 재정을 선제적으로 쓰는 것 외에는 단언컨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연금과 경제 전문가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